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저희 케어스토리 구독자분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는데요. 그 메일의 내용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개인정보나 지명정보는 안전하게 삭제하고 내용만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메일의 내용은 수도권 지역에서 경매를 받아 요양원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와 관련하여 정원에 있어서의 장단점, 기타 전출금, 직접 인건비, 초기 건축자금 처리 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라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에서 제공해드리는 설명은 전적으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제공해드리는 주관적인 설명이고요. 장기요양기관의 바람직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의 방향성을 안내해드리는 교육자료인 만큼 저희 케어스토리의 가치관이 담겨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질의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면요. 49인 시설과 그리고 59인 요양원의 운영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운영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많겠죠. 그런데 이제 시설을 설립해서 수익과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49인이 넘어가서 50인이 됐을 때 배치해야 하는 인원이 있죠.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원, 그리고 관리인이고, 그리고 영양사 같은 경우는 급식 인원에 대한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영양사는 이제 두 시설에서 동시에 다 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직종들도 있지만 특히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배치하는 인원인데, 요 인원을 한번 보면 직종을 보니까 사무국장이에요. 그리고 또 사무원이에요. 그리고 또 관리인이라는 거죠. 요 세 직종은 일단 간접 인력입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비 비율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시죠. 그러면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는 시설 건축물을 관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리인분이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장점이 되겠죠. 시설에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49인 시설보다는 이제 59인의 시설이 좀 낫다는 거고, 더불어서 사무원분이 계시니까 이제 보호자분들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서류를 전달한다든지 또는 어떤 SNS를 운영한다든지 또 보호자분들께 비용 안내나 여러 가지 청구 그런 거와 관련된 사무 업무를 맡아주실 인력이 또 배치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장점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도 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사무국장이라고 하면은 시설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이제 관여하는 좀 고급 인력 중에 한 직종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배치가 됨으로써 시설 운영이 조금 더 체계를 갖추고 또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인력이 또 이제 고급 인력이 배치가 되는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49인과 59인은요, 10명 차이예요. 10명 어르신 차이인데, 그 10명 어르신의 그 장기요양 급여 비용 수입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한 2천여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자, 2천여만 원 정도 되는 거에서 이제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의 인건비가 나간다.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수준에서는 이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금액이 비용으로 이제 시설 운영비로 충당이 될 수 있는데, 더불어서 이 10명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 비용만큼 또 직접 인건비 비율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승하게 되면 더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간접 인력 이 3명의 인건비가 나감으로써 과연 나머지 이제 1,000만 원에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맞춘다고 그러면은, 이게 직접 인건비 비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거의 2천만 원의 추가 비용 중에서 60%라고 하면은
천 몇백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1200만 원, 1300만 원 되는 부분을 직접 인건비로 또 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10분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전체 다 그냥 지출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 있어서는 49인이나 59인이나 어차피 큰 수익의 차이는 없을 수가 있겠다. 그런데 59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던 그 사무원 또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고급 인력을 더 배치함으로써 기본 인력을 통해서 어르신 관리에 대한 뭐 페이퍼 작업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서브 작업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10분의 어르신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니까요. 이 어르신들에 대한 추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또 배치되면서 인력이 보강이 되고, 더해서 또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용을 해야 되니까 그 직접 인건비 비율만큼 추가 인원을 또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인력에 있어서 뭐 한두 분 정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더 배치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더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의 증원을 통한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거 이제 장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시설의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49인이나 59인이나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기능공간 기준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간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겠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49인이나 59인이나 다 똑같다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일단 이 시설 같은 경우에 49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고 59인도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죠. 그에 따라서 집단급식소를 이제 같이 운영해야 되는 것도 공통된 내용이라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일단 49인이라는 이 시설 자체의 인원이 많습니다. 또 59인의 인원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합숙하는 이런 형태의 요양원은 좀 지양하고 있죠. 20인 수준으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49인이나 59인이나 입소해 계신 어르신의 숫자 또 종사자의 숫자까지 더해지면은 너무 많은 인원이다. 지금 노인 요양원들이 대부분 이런 49인 또 70인 막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발생 위험 또 위생적인 부분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재무회계 규정이 강화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강화됐다라는 표현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강화돼서 잉여금을 모두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고, 모두 가져간다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키고 준수하고 그리고 적정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발생하는 잉여금, 수익은 모두 전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건데, 여기 이제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잉여금을 모두 가져간다? 라는 거는 글쎄요, 이제 잉여금의 발생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전출금을 전출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 그거 이제 조금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발생하는 잉여금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맞는데 단지 조건은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고 더불어서 적정한 운영비가 다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가정인 거죠. 여기서 적절한 운영비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계속 제한해 나갈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비율도 이제 정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 비용도 그렇게 정해 가지고 비율을 정해서 운영비에서 적정하게 지출이 되게끔 마련한다든지, 또는 일단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식재료비잖아요. 식재료비가 수입액만큼 다 지출이 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느냐가 바로 지금에 있어서는 식재료비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고 있고 적정한 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발생하는 잉여금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인데,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적용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용받는 금액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고요. 운영을 함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고 그리고 적정한 운영비를 지출하는 데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적용받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현황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 비율 지출과 그리고 적정한 운영비 지출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다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잉여금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의무 인건비를 61% 이상 사용하고 운영비를 쓰고 남은 잉여금을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왜 법을 위반하는 거라 제재가 들어오는 건지, 글도 보고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대출과 투자에 대한 걱정으로 글을 남기셨다고 하네요. 먼저 잉여금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키고 적정한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범위인데, 여기서 의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직접 인건비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61%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2020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60.4%다. 여기 쓸까요? 60.4%의 직접 인건비 비율이라는 거죠. 자, 지출하고 그리고 적정한 운영비를 쓰고 남은 잉여금을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있죠. 그 절차를 잘 지킨 다음에 전출시키면은 위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기타 전출금을 전출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별도로 이제 교육하고 또 안내해 드리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은 법을 위반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기타 전출금을 전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 진행은 뭐 무방한데, 여기서 이제 대출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해 주셨어요. 과도한 대출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엔 운영비를 줄이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께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과도한 대출은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요양시설에 있어서 그런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과도한 대출은 좀 이제 지양돼야 될 거고, 그에 따라서 투자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좀 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코로나 문제,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시각이 높아지는 점, 또 동시에 어르신들의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투자 범위도 가급적이면은 좀 축소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적게 투자하면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좋은 쾌적한 시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시설을 창업하고 운영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대표자가 시설장 및 직원은 따로 고용하여 이를 요양원에서 상시 있지 않아서 월급은 안 받는 상태에서 재무회계 규정으로 세무 처리를 하기에 소득세로 세무 처리하면 세금을 내고 의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매달 기타 전출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구독자분께서 그대로 질문을 보내주신 그대로 제가 옮겨놨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는데 불편하실 수 있었을 텐데, 설명을 드리면, 자, 대표자님이 시설장 및 직원은 이제 따로 고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대표자님은 요양원에서 상시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종사자로서 같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기타 전출금만 전출시키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재무회계 규정으로 세무 처리를 한다 해서 소득세라는 얘기가 나왔죠. 즉 이분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타 전출금으로 대표자분께 수익금을 전출시켰을 때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산정하냐, 지금 그거를 이제 여쭤보고 계신 건데, 일단은 비영리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인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고유번호증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비영리 시설로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세청에서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소득세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키고 그리고 적정한 운영비를 지출을 하면서 남는 수익금을 대표자분께 전출을 시켰어요. 전출시켜드리는 과정을 법에 정해진 대로 잘 전출을 시켰다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그 기타 전출금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지금 현재 시점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 처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세금을 낼 상황도 아니겠죠. 그래서 의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매달 기타 전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전출금은 이제 매월 전출시킬 수도 있고 또는 1년에 한 번 전출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회계 기준을 냈는데 1년에 한 번 전출시키느니 매달 전출시키겠죠?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매달 전출시킬 수 있다나 1년에 한 번 전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내놨는데 생각을 안 해보고 답변을 내놓은 거죠. 왜냐하면 매달 전출시킬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1년에 한 번 전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매달 기타 전출금을 전출시킬 수 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전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규정이고 매달 기타 전출금을 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대출로 지은 건축물은 이자만 회계 처리 가능한가요? 그랬거든요. 일단은 대출로 지은 건축물일 때에는 이자와 그리고 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자와 원금 상환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시설을 건축해서 대출로 건축하시겠죠? 그래서 지었어요. 자, 이 시설을 이제 운영하겠죠. 자, 운영에 따라서 기타 전출금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기타 전출금을 받아서 이 기타 전출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대출로 지은 건축물에 있어서의 원금 상환과 이자는 기타 전출금을 받아서 납부하셔야만 한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드릴 수 있고요. 잉여금을 가져가지 못하면 상환으로 처리는 안 되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잉여금을 안 갖고 간다는 것은 이 기타 전출금을 전출을 안 시킨다는 거잖아요. 기타 전출금을 전출을 안 시킬 때에는 당연히 상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실 때에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면서 적정한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그에 따라서 남는 잉여금을 수익으로 기타 전출금으로 전출을 시키고 그 기타 전출금을 가지고서 대출로 지은 건축물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독자분의 질의에 대하여 살펴보셨는데요. 충분한 설명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제가 저희 케어스토리 구독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어떤 시설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께 수익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시설이 좋은 시설인지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